내 꿈은 이런 감옥이 아니라 화려한 패션쇼 무대 위에 메인 모델이 되는 거였어. 2018년 8월 한국의 한 모델 지망생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메인 무대 데뷔, 호텔급 숙소 제공, 전담 매니저와 차량 지원. 하지만 그 제안을 승인한 뒤 하서연은 더 이상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동남아의 한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꿈이 함정이 된 한 모델의 실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서연은 비급 모델이었어요. 메인 무대에 서는 모델들을 보며 언젠가 저 자리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죠. 25살.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패션쇼 무대를 돌며 경력을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백화점 행사, 브랜드 론칭쇼, 지방 패션 위크.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연은 매 무대를 소중히 여겼어요. 언젠간 메인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2018년 7월 중순 서연의 인스타그램 DM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해외 모델 에이전시를 소개하며 캐스팅 제안을 하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믿지 않았대요. 이런 류의 스팸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명함 사진을 보내왔고 회사 홈페이지 링크까지 첨부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있었고 회사명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서연은 그날 밤 늦게까지 그 회사에 대해 검색했어요. 화면 속엔 화려한 런웨이 영상이 가득했죠. 유명 모델들이 그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메인 페이지엔 파리와 밀라노 패션위크 무대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에게 스크린샷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같지 않아? 친구도 놀라워했어요. 대박, 내가 드디어 뜨는 거 아니야? 며칠 뒤 미팅이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담당자는 정장 차림의 매너도 괜찮아 보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명함을 건네받았고 회사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해외 진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서요. 한국 모델들의 라인을 현지 디자이너들이 좋아한대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그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모든 게 일치했어요. 소속 모델 명단, 무대 이력, 심지어 언론 보도 자료까지. 인터뷰 기사도 있었고 모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서연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요. 서연의 어머니만 조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해외는 멀잖아. 괜찮겠니? 회사에서 다 관리해준대요. 걱정 마세요. 2018년 8월 3일 두 번째 미팅에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호텔급 숙소 제공, 전담 매니저 배정, 차량 지원, 무대 즉시 투입 가능, 월 수입 2천만 원 이상 보장. 서연은 물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시는 건가요?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동안 당신의 무대를 지켜봤는데 라인이 옷을 돋보이게 만든다고요. 디자이너들이 그런 모델을 좋아한다면서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선 한국 모델 수요가 높대요.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성격이 털털했던 서연은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계약서는 총 12장이었어요. 앞쪽 5장엔 숙소,
매니저, 차량, 수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뒤쪽 장들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넘겼어요. 중요한 건 앞쪽에 다 나와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담당자는 계약서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출국일은 일주일 뒤에요. 준비 잘하시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서연은 가족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모델 활동하게 됐어요. 곧 연락할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혼자 가는 거야? 회사에서 다 챙겨준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동생은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죠. 서연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화장품, 포트폴리오, 여권, 가방 안엔 꿈이 가득 담겼어요. 2018년 8월 10일 오후 서연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모든 게 영화 같았죠. 기내식도 맛있게 느껴졌고 옆자리 승객이 자는 모습조차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으로 도착 후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공항 픽업, 숙소 체크인, 내일 오전 에이전시 미팅.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비행 시간은 5시간. 서연은 중간에 잠이 들었다 깼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무대, 새로운 나. 하지만 그 설렘은 공항 도착 후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픽업을 나온 차량은 계약서에 명시된 회사 차량이 아니었어요. 번호판도 달랐고 운전자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차량 옆엔 회사 로고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매니저라고 소개된 남성 2명이 차 안에 있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들이었죠. 그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은 조금 멀어요. 도착하면 편히 쉬세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거리는 점점 낯설어졌고 건물들은 낡아 보였죠. 간판 글씨도 읽을 수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불빛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연은 물었습니다. 호텔이 어디쯤이에요? 곧 도착해요. 그 대답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앞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입구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복도 전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서연은 물었죠. 여기가 숙소인가요? 남성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곧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지금은 호텔이 만실이래요. 서연은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복도엔 습기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죠. 4층 끝방. 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잠금 장치가 고장난 듯 흔들렸어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낡은 에어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남성들은 서연의 짐을 안쪽에 던져놓고 말했습니다. 여권이랑 휴대폰 좀 맡겨주세요. 서연은 당황했죠. 왜요? 출입국 서류 처리 때문이에요. 곧 돌려드릴게요. 회사 규정이거든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건넸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거부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잠금장치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겼다는 걸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봤지만 밖은 너무 높았죠. 아래엔 콘크리트 바닥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리엔 네온사인 하나 없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죠. 이게 꿈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성 2명이 다시 방에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바디 체크 들어간다면서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무대 준비 아니었나요? 남성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한국 못 돌아가요. 계약했잖아요. 우린 합법이에요. 서연은 그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약한 건 무대가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작은 글씨들이 자신의 목숨을 묶는 올감이었다는 것도요. 서연은 그날 오후부터 저항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길 거부했고 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죠. 남성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면서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18년 8월 12일 저녁, 서연이 계속 거부하자 남성 중 한 명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벽이 흔들렸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서연은 구석에 웅크렸죠. 남성은 서연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계약서 읽었죠? 당신 서명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위약금 5천만 원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대는 언제 서는 건데요? 무대. 남성이 비웃었어요. 여기가 당신 무대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촬영실이라 불리는 방으로 끌려갔어요. 벽은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조명이 몇 개 세워져 있었죠. 삼각대 위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의상이랑 말하며 건네진 건 속옷뿐이었어요. 서연은 울며 거부했습니다. 이건 계약 내용이 아니잖아요. 남성은 계약서 뒷장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봐요. 모델 활동에 필요한 모든 촬영에 동의한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촬영물의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며 모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게 뭔지를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거부하면 폭력이 따라왔어요. 뺨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고 머리채를 잡혔죠. 한 번은 남성이 서연의 목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정신 차려. 여긴 한국 아니야. 경찰 불러봤자 우리 편이에요. 서연은 그날 이후 저항을 멈췄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섰고 포즈를 취했고 웃으라면 웃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죽어 있었습니다. 촬영은 하루에 3번에서 5번 진행됐어요.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때로는 새벽에도요. 서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누군지 잊어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목소리도 잃어갔어요. 2018년 8월 15일, 서연은 처음으로 다른 피해자를 봤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여성이었죠. 2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가엔 멍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관리인이 재빨리 그 여성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른 방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엔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 사실이 위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서연은 시간 감각을 잃어갔어요.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시계도 없었죠. 식사는 하루 2번.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여권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바깥 세상과 연결된 모든 것이 차단됐죠. 서연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몇 시일까? 가족들은 뭘 하고 있을까? 친구들은 나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거든요. 2018년 8월 20일쯤으로 추정되는 날, 서연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으로 1시간쯤 달렸어요. 창밖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고 간판 글씨도 읽을 수 없었죠. 도착한 곳은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텔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철문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복도 끝엔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12호실에 배정됐어요. 방 안엔 침대 2개가 있었죠. 이미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생기가 없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그 여성이 작게 말했어요. 저항하지 마. 더 아파져. 서연은 물었습니다. 여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나도 석 달째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석 달. 그렇게 오래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그 여성에게서 이곳의 규칙을 들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세면은 5분, 식사는 10분, 촬영은 하루 3번에서 5번, 거부하면 밥을 주지 않거나 폭행당해요. 탈출 시도하면 더 심한 곳으로 보내진대요.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성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온 애들 중에 돌아간 애는 본 적 없어. 다들 어디론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져.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옆 침대에선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작게, 아주 작게. 남들이 듣지 못할 만큼만. 2018년 8월 23일. 서연은 처음으로 한국인 브로커를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죠. 그는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인 괜찮네.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겠어.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상품 취급받고 있다는 걸요. 브로커는 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애는 표정 관리시켜. 우는 얼굴은 안 팔려. 웃는 얼굴이 돈이 되니까. 그날부터 서연은 감정 표현을 금지당했어요. 울면 안 됐고, 화내면 안 됐고, 슬퍼하면 안 됐죠. 웃는 것만 허락됐습니다. 돈 되는 표정만 지으라고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강요받았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웃어도 눈은 죽어 있었어요. 어느 날 관리인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메시지 보내. 잘 지내고 있다고. 서연은 거부했어요. 관리인은 서연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안 보내면 가족 주소 알잖아. 동생 학교도 알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무대 연습 중이에요. 숙소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곧 연락할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연은 무너졌어요. 자신이 거짓말로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그 메시지 때문에 가족들은 안심할 거예요. 그리고 서연을 찾지 않을 거고요.
2018년 8월 말 서연의 몸엔 멍이 늘어갔습니다. 팔뚝, 허벅지, 등, 옆구리.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밝았던 서연은 사라지고 눈빛 없는 인형만 남았죠. 체중도 줄었습니다. 식사량이 적었고 스트레스로 밥을 삼키기 힘들었거든요. 룸메이트였던 여성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짐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죠. 서연은 물었습니다. 12호에는 어디 갔어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만 했어요. 어디로 옮겨졌는지, 왜 옮겨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서연은 그날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사라지는 걸까?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없이, 그리고 가족들은 영원히 나를 찾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돌아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서연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2018년 9월 초 서연은 새로운 룸메이트를 맞이했어요. 21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거든요. 서연은 12호 A, 새로운 여성은 12호 B였어요. 그 여성은 첫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로할 말도, 위로할 힘도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그 여성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대신 눈빛이 흐려졌죠. 서연처럼요. 9월 중순쯤 서연은 촬영 중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었죠. 관리인은 링거를 꽂아줬습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요. 이틀 후 서연은 다시 촬영실로 끌려갔어요.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날 촬영이 끝나고 서연은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음식이 아니라 물만 나왔죠.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깔렸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죠. 서연은 거울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한국인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서연을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뭐예요? 빈 문서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빚 없는데요.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숙소비, 식비, 관리비, 촬영 장비 사용료. 다 합치면 3천만 원이야. 서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계약서엔 모든 게 제공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대 설 때 얘기지. 지금 당신 무대 못 서잖아. 왜요? 브로커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 관리 안 되니까. 웃으라면 웃어야지. 서연은 항변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펜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가족한테 청구서 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빚쟁이가 됐습니다. 갚을 방법도 없는 빚을요. 9월 하순, 서연은 다른 장소로 또 이동했어요. 이번엔 더 외딴 곳이었죠. 건물은 더 낡았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과 폐가만 보였어요. 이곳엔 방이 20개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 비명소리, 애원하는 소리. 서연은 귀를 막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밤에도 들렸고 새벽에도 들렸죠.
서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룸메이트는 없었어요. 서연은 혼자 좁은 방에 갇혔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 환기구를 통해 바깥 공기를 느꼈습니다. 가끔 비 냄새가 났고 가끔 풀 냄새가 났어요. 그게 서연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죠. 어느 날 저녁 관리인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웃는 연습 더 해. 표정 안 좋으면 다른 데로 보낸다. 서연은 물었어요. 다른 데가 어딘데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하라고 했죠. 서연은 그날부터 거울 앞에서 매일 웃는 연습을 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볼에 힘을 주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표정만 웃을 뿐 마음은 죽어갔습니다. 10월 초 서연은 처음으로 외부인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었죠.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관리실에서 브로커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브로커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고 남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중 한 명이 복도를 가리켰어요. 브로커는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죠. 남성들이 각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요. 서연의 방 앞에도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성 중 한 명이 서연을 보며 뭐라 말했죠. 브로커는 통역했습니다. 웃어봐요.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연습한 대로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안 웃는다고요. 그들은 다음 방으로 갔어요. 서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팔리지 않은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어요. 팔려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곳으로 가는 걸까요? 10월 중순 서연은 또 다른 피해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세탁실에서였죠. 2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빨래를 했어요. 한참 뒤 그 여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서연은 대답했어요. 2달쯤요.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죠. 전 1년이요. 서연은 충격받았습니다. 1년이나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저도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죠. 여긴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은 없다는 걸요. 서연은 물었습니다. 탈출 시도해 본 적 없어요? 여성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잡혔죠? 그 뒤론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다시 빨래를 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로봇이 돼야 해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게 제일 덜 아파요. 서연은 그날 밤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로봇이 되라고요. 이미 반쯤은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감정이 무뎌졌고, 아픔도 익숙해졌고, 절망조차 일상이 됐죠. 10월 말, 서연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하서연이야. 25살이야. 모델이 되고 싶었어. 메인 무대에 서고 싶었어.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서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메인 무대를 꿈꿨던 그 사람이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일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밝았던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껍데기뿐이라는 것.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조차 이제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불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 소리는 어쩌면 서연 자신의 소리였는지도 몰라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뒤섞여 있었거든요. 2018년 11월 초, 서연은 새벽 3시에 깨어났어요. 비명소리 때문이었죠.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날 아침 식사 때 그 방 주인을 봤어요. 18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성이었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성은 고개를 숙였죠. 서연도 시선을 피했어요. 여기선 누구도 서로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상대방의 고통이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며칠 뒤 서연은 그 여성과 같은 세탁실에 배정됐어요. 관리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우연인 건지 알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빨래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세탁실을 채웠어요. 한참이 지나 그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서연은 대답했어요. 석 달쯤요. 저는 한 달이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댄서 오디션이라고 했어요. K-팝 댄스팀 만든대요. 유튜브 채널도 보여줬고 다른 멤버들 사진도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과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 말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왔어요. 프로필 보니까 진짜 연예 기획사 같았거든요. 사무실도 있었고요. 미팅도 했어요. 강남에서요. 깔끔한 사무실이었고 벽에는 연예인 사진들도 걸려 있었어요. 계약서도 썼고요. 서연은 물었습니다. 가족은 알아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반대할까 봐요. 제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댄서 하고 싶다니까 엄마가 화내셨거든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어린 여성의 가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딸이 친구 만나고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기 오고 나서 연락 한 번 못했어요. 휴대폰 뺏겼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할까요? 동생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집 나가기 전에 동생이랑 싸웠거든요.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왔어요. 서연은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잔인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식사 시간에, 세탁실에서.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이곳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11월 중순, 서연은 그 여성이 심하게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관리인이 그 여성을 끌고 가며 소리쳤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성의 비명. 제발요, 제발요 하는 애원하는 목소리. 서연은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나가서 막아야 할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막는다 해도 소용없을 거란 걸 알았어요.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거예요. 서연은 방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죄책감에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비겁함이 역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성은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죠. 서연은 다른 피해자에게 물었습니다. 8호에 어디 갔어요? 그 피해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갔대요. 다친 데가 심해서요. 갈비뼈가 부러졌다던데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이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죠. 이곳 사람들이 말하는 병원이 정말 병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일주일 뒤 그 여성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다가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벽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웠어요. 저게 자신의 미래일까요?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될까요? 11월 하순, 서연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어 보였죠. 그 여성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탁실에서 만났어요. 그 여성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려면 방법이 있어요.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정을 끄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죠.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슬프다고 느끼지 말고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는 다른 곳에 두고요. 서연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돼요.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엔 익숙해져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저도 2년째예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식당 일한다고 했어요. 베트남에서 가족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한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전혀 다른 곳이었죠.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늘어나요. 서연은 그날 밤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끄라고요. 이미 반쯤은 꺼진 것 같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무뎌졌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12월 초, 서연은 처음으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을 봤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새벽에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대요. 2층이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뿐 목숨은 건졌거든요. 하지만 도망가진 못했어요. 밖엔 담이 있었고 관리인들이 금방 따라잡았죠. 서연은 그날 아침 그 여성을 봤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무릎 꿇려져 있었어요. 관리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모두 불러 세웠죠. 보라고요.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관리인은 그 여성을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여성은 신음도 내지 못했어요. 이미 정신을 잃은 것 같았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둔탁한 소리, 무너지는 소리, 멈추지 않는 폭력의 소리.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막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나 관리인이 말했죠. 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잊지 마. 나가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걸 당한다는 걸. 그날 이후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시도할 용기조차 사라졌거든요. 12월 중순, 서연은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방이 비어 있었어요. 짐도 없고 흔적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요. 서연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6호에는 어디 갔어요? 관리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 어디요? 알 필요 없어. 너도 말 안 들으면 그리로 보낼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궁금했어요. 사라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더 나은 곳일까요? 더 나쁜 곳일까요?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곳일까요? 12월 말, 서연은 4달째를 맞이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는 느렸지만 돌아보니 순식간이었어요. 거울 속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뼈만 남은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갈라진 입술.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하서연은 어디로 갔고 지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그날 밤 서연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나가겠다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정말 올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소리였거든요. 누군가의 절망,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 그 모든 소리가 이곳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서연은 새해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해라는 것에 아무 의미도 없었죠. 여기선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요. 날짜도 요일도 계절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추워졌다는 것만 느껴졌어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서연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밤이면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1월 중순쯤 서연은 처음으로 외부 촬영에 동원됐습니다. 차량으로 2시간쯤 이동했어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호텔 같은 곳이었죠. 복도는 어두웠고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한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안엔 낯선 남성이 있었죠.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서연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서연은 그날 밤 겪은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죠. 새벽에 차량이 다시 왔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차에 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1시간 넘게 물을 틀어놓고 서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일주일에 2~3번 외부로 나갔어요. 매번 다른 장소였지만 상황은 비슷했죠. 서연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아픔도 수치심도 두려움도 무뎌졌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끝나면 돌아왔고 또 다음을 기다렸죠. 2월 초 서연은 새로운 피해자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2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울면서 끌려 들어왔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몇 달 전 자신을 떠올렸죠. 똑같았습니다. 저항하고 울고 애원하고.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며칠 뒤 그 여성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대신 눈빛이 흐려졌죠. 서연처럼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눴어요. 세탁실에서였습니다. 여성이 먼저 물었죠. 언니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5달쯤요.
그렇게 오래요? 어떻게 버텨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을 뿐이었죠. 2월 말, 서연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열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식사를 해도 토했죠. 관리인에게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약 하나를 던져주는 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쯤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국 서연은 쓰러졌습니다. 촬영 중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서연은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 옆엔 링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인 브로커가 옆에 서 있었죠. 정신 차렸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어요. 치료비 500만 원 추가야. 빈 문서에 넣어뒀으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것도 빚이 되는구나. 그날 서연은 깨달았어요. 여기선 숨 쉬는 것조차 빚이 된다는 걸요. 3월 초, 서연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고 방이 30개쯤 있었죠. 복도엔 감시 카메라가 더 많았고 출입문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2층 18호실에 배정됐어요. 룸메이트는 없었죠. 방은 더 좁았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만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있으니 마치 관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3월 중순, 서연은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에 대해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구조받을 수 있대요. 서연은 물었죠. 어떻게요? 그 피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일 뿐이에요. 실제로 구조된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서연은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거기에 연락할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휴대폰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3월 말, 서연은 또 한 번 외부 촬영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죠. 로비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었죠.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관리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안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서연은 그 순간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연은 그 남성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남성은 서연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도와달라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면서?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남성도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걸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해자일 수도 있었죠. 서연은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4월 초, 서연은 6달째를 맞이했습니다. 반년이에요. 반년 동안 서연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살았죠. 거울 속 서연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죠. 이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사람. 4월 중순, 서연은 처음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요. 26살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세탁실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죠. 창문이 없는 방은 없어요. 환기구라도 있잖아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환기구는 너무 작아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문은요? 비밀번호 모르잖아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서연도 몰랐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관리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탈출 루트를 그려봤죠. 하지만 실행하기 전에 들켰습니다. 누군가 고자질했던 거예요. 아니면 감시 카메라에 찍혔거나요. 4월 말 서연과 그 여성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방으로 옮겨졌죠. 서연은 1층 사무실로 갔습니다. 더 작은 방이었어요. 환기구도 없었죠. 서연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선 나갈 수 없었어요. 살아서는요.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죽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 소리는 어쩌면 서연 자신의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2019년 5월 서연은 7달째를 맞이했어요. 몸무게는 40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리도 석 달째 멈춰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계속됐어요. 관리인들은 화장으로 가렸죠. 두꺼운 파운데이션, 진한 아이섀도우, 빨간 립스틱. 어차피 얼굴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낯선 누군가였어요. 5월 중순, 서연은 우연히 관리실 앞을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인 브로커가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이번 물량은 10명이야. 다음 주 화요일에 보낼 거고 국경 넘어서 라오스로 가. 거기서 또 분산시켜. 한 명당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물량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사람을 물량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말, 라오스로 보낸다는 말. 서연은 알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는 걸요. 한번 넘어가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브로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서류는 위조하면 돼. 여권도 만들어줄 사람 있어. 문제 없어. 복도 끝으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 서연은 생각했어요. 국경을 넘기 전에 나가야 한다고요. 한번 넘어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과는 더 멀어질 거예요.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자신이 알던 세상과도요. 5월 하순,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처럼 들킬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매일 관리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아침 7시 교대 시간, 오후 3시 식사 배급 시간, 밤 11시 순찰 시간, 그리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그때가 가장 한산했어요. 관리인 중 한 명은 졸고 다른 한 명은 1층 관리실에 있었죠. 서연의 방은 1층이었습니다. 출입문까지는 복도 하나만 지나면 됐어요. 문제는 비밀번호였죠. 서연은 며칠 동안 관리인이 버튼을 누르는 걸 훔쳐봤습니다. 멀리서요. 복도 끝에 서서 슬쩍 보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임을 외웠습니다. 위, 아래, 왼쪽, 위. 아니면 위, 오른쪽, 아래, 위였을까요?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죠. 6월 초, 서연은 실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6월 7일 새벽. 그날은 관리인 한 명이 교체되는 날이었어요. 인수인계 시간에 잠깐 공백이 생겼죠. 5분에서 10분 정도요. 서연은 그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탈출 시도했던 여성처럼 될까요? 복도 한가운데서 맞았던 그 여성요. 아니면 사라진 사람들처럼 될까요? 국경 너머로 보내질까요? 서연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시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 갇혀 있을 거예요. 6월 6일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감으로 새벽을 기다렸어요. 복도가 조용해지길 기다렸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문 여는 소리, 대화 소리, 모든 소리를 파악했어요. 한참 뒤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서연은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릴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멈췄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은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소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서연은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출입문이 보였어요. 10미터쯤 남았죠. 서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5미터, 3미터, 1미터. 서연은 출입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 패널이 보였죠. 숫자 버튼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위, 아래, 왼쪽, 위, 빅,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틀렸어요. 서연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위, 오른쪽, 아래, 위, 빅, 또 틀렸습니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이었어요. 야, 거기 누구야? 서연은 마지막으로 눌렀습니다. 위, 아래, 오른쪽, 아래,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관리인이 소리쳤죠. 잡아. 도망가는 새끼 잡아.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달렸어요. 맨발이었지만 아프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했거든요.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보였죠. 서연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논밭 사이로 달렸고 풀밭을 지나갔고 어둠 속을 헤맸어요.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0분쯤? 20분쯤? 서연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서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한계였어요. 근육도 없고 체력도 없었죠. 불빛이 서연을 비췄습니다.
관리인 2명이 다가왔어요. 한 명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관리인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1번, 2번. 서연의 머릿속이 울렸죠. 관리인은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차량까지요. 서연은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죠. 차에 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는 저 하늘 너머에 있구나. 하지만 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구나. 숙소에 도착했어요. 서연은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문도 없고 불도 어두웠습니다. 벽은 습기로 젖어 있었고 바닥은 차가웠어요. 관리인이 서연을 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 밥은 하루에 1번, 물은 하루에 2번. 다시는 도망칠 생각하지 마. 다음엔 죽여버릴 거야.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갑고 습하고 좁은 공간.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았어요.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요. 몇 초라도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불씨 하나를 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서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걸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요.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2019년 6월 중순. 서연은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어둠 속에서요. 하루에 1번 문이 열렸고 빵 1조각과 물 1컵이 들어왔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구석에 있는 양동이었어요. 서연은 그 일주일 동안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어둠만 있었어요. 일주일 뒤 서연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이었어요. 2층 23호실. 창문이 있었지만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죠. 서연은 그 방에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필리핀 사람이라고 했죠.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2 사람은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여성도 서연처럼 속아서 왔대요. 호텔 일자리라고 했었죠.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이미 1년 반이나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물었어요. 탈출 시도해 본 적 있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시도했었어요. 잡혔죠? 그 뒤론 못 봤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6월 하순. 서연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서요. 다음 주에 사람들 옮긴대요. 국경 넘어서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로 말했던 그 계획이 실행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포함될까 봐요. 7월 2일 새벽. 서연은 급하게 깨어났습니다. 관리인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14호, 23호, 31호. 짐 싸. 지금 당장. 서연은 23호였습니다. 룸메이트도 함께 불렸어요. 2 사람은 눈을 마주쳤죠. 서연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나오라고만 했어요.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이 전부였죠. 복도로 나왔어요. 다른 방에서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6명이었어요. 관리인이 그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번호표를 채웠어요. 서연은 3번이었죠.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갔습니다. 현관 앞에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벤이었죠. 뒷좌석 창문은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에 탔어요. 룸메이트와 다른 2명도 함께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필름이 너무 짙었거든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은 내렸습니다. 주변을 봤죠. 황량한 들판이었어요. 건물 하나가 멀리 보였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을 건물 안으로 끌고 갔어요. 건물은 낡은 창고 같았습니다. 안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10명쯤 되어 보였죠.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동남아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연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쯤 한국인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브로커는 한 명씩 불러 사진을 찍었어요. 여권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서연 차례가 왔어요. 브로커는 서연을 벽 앞에 세웠죠. 똑바로 봐. 웃지 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서명해. 서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서연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브로커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취업 비자야. 서명만 해.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안 할래요. 브로커는 서연의 뺨을 때렸어요. 서명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가. 평생 이 창고에 있을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밤이 됐어요. 그들은 창고 바닥에서 잤습니다. 담요도 없었고 베개도 없었죠. 그냥 바닥이었어요.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7월 3일 새벽. 차량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트럭이었어요. 화물칸이 있는 트럭이었죠. 관리인이 그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화물칸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도 없었고 환기구만 몇 개 있었죠. 16명이 화물칸에 탔습니다. 서로 부딪힐 정도로 좁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어요. 화물칸 안은 더워졌고 숨쉬기 힘들어졌죠. 누군가 토했습니다. 냄새가 화물칸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도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3시간쯤? 4시간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죠. 서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국경 검문소 같았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군인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돈봉투가 전달되는 게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검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트럭에 탔어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오후쯤 트럭이 또 멈췄습니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건물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죠. 주변엔 논밭이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엔 다른 관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브로커가 서류를 건넸어요.
16명 다 왔어. 받은 대로 처리해. 그 말을 끝으로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곳에 갇혔어요. 이번엔 라오스였습니다. 한국에서 더 멀어진 곳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창문 너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그 별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고향에서요. 가족에서요. 자신이 알던 세상에서요. 서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흔적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서류상으론 합법적으로 이동했어요. 비자도 있고 서명도 있고 사진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번호로만 존재했어요. 3번. 그게 서연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2019년 7월 중순, 서연은 라오스의 새로운 건물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곳의 규칙은 더 엄격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금지됐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금지됐죠. 복도를 걸을 때는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서연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없이요. 어느 날 오후 관리인이 서연을 불렀어요.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했죠. 서연은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안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있었어요. 동남아 사람 같았죠. 그는 서연을 보며 뭐라 말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다고요. 웃으라고요.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연습한 대로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관리인에게 뭐라 말했죠.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죠.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차량이 밤에 왔어요. 서연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운전자 외에 남성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감시자였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도시였습니다. 처음으로 불빛이 많은 곳이었어요. 건물들이 빽빽했고 차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보였죠. 서연은 한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10층쯤 되는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이전 장소들과는 달랐어요.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엔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죠.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태국어로 뭐라 말했습니다. 서연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여성은 서연의 팔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화장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여성은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습니다. 드레스였어요. 화려한 색깔의 드레스들이었죠. 서연에게 입혀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시켰어요. 두꺼운 화장이었죠. 거울 속 서연은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7월 하순, 서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밤마다 홀에 나가야 했습니다. 밭처럼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음악이 흘렀고 술 냄새가 났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 옆에 앉아야 했어요. 웃어야 했고 술을 따라야 했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거부하면 벌이 있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거나 방에 가두거나 때리거나요.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8월 초, 서연은 다른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이었어요. 24이라고 했죠.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서연은 대답했어요. 9개월쯤이요. 그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1년이요. 나갈 수 있을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그 여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여기서 나간 사람 있대요.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경찰이 급습했대요. 몇 명 구조됐다던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잡혔대요. 조직이 경찰이랑 연결돼 있어서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구나. 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낮구나. 8월 중순, 서연은 몸에 또 이상을 느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관리인에게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은 홀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서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진짜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옆에 있었고 링거가 연결돼 있었죠. 하지만 방문 앞엔 감시자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태국어로 뭐라 말했어요. 통역자가 전달했습니다.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하지만 서연은 이틀만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죠. 치료비는 빚에 추가됐습니다. 이제 서연의 빚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9월 초, 서연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직원 몇 명이 체포됐다고요. 한국과 태국 경찰이 합동 수사를 했대요.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구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시가 더 심해졌죠. 관리인들은 긴장했고 이동도 제한됐고 외부인 접촉도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9월 중순, 서연은 새로운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채무 확인서였어요. 빚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관리인이 서연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9개월 만에 보는 거였죠.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생 사진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찍힌 것 같았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동생한테 연락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9월 말, 서연은 10달째를 맞이했습니다. 거울 속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화장을 지우면 앙상한 얼굴이 드러났죠. 눈엔 생기가 없었고 피부는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누군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서연이라는 사람이 언제 존재했는지도요. 10월 초,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휴대폰도 없고 혼자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화장실 휴지예요. 도와주세요. 하서연. 한국 사람. 태국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메모를 작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기회가 오면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요.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서연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더 외딴 곳이었습니다. 산속이었어요.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었죠. 집들이 몇 채 있었고 주변엔 숲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10명쯤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서연처럼요. 한 여성이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 온 사람은 안 나가요. 서연은 물었죠. 왜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봉인되고 있다는 걸요. 누구도 찾지 못할 곳에요. 누구도 알지 못할 이름으로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 작은 메모를 여전히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요. 언젠가 자신의 이름이 다시 불리기를요. 서연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 악몽이 끝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서연을 감싸고 있었죠.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하서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죠. 출입국 기록은 조작돼 있었고 계약서는 합법적으로 보였고 증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딸이 돌아오기를요. 동생은 매일 밤 언니 방문 앞에서 울었대요. 어머니는 서연의 옷을 안고 잠들었고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비슷한 사건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SNS를 통한 해외 취업 사기, 모델, 댄서, 호텔 직원, 식당 직원,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함정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동남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고 서류는 위조되고 피해자들은 계속 이동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서연도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요. 다만 찾을 수 없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묻습니다. 하서연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가 아직 그녀를 팔고 있는가? 이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간이 어딘가에서 계속 흐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